자, 이제 해제 효과를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효과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손해배상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전부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랬죠. 손해배상은 다 이행이익이에요. 딱 어디서만 실내이익을 씁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자, 문제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7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처음부터?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가. 그렇죠. 소급한다. 그 얘기야. 1번 맞고요.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합의 해제래요. 그냥 해제가 아니라 합의로 끝낸 거예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합의로 한 거니까 합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잉흥 기억나요? 아잉흥 안 나요? 괜찮아요. 거꾸로 봐도 있지. 3번.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이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해요. 원상회복.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요.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다음에 실제로 말소 등기를 하죠. 근데 해제 효과는 도달 시에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말소 등기 없이. 그러나 해제가 도달됐을 때 그 전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제3자 얘는 보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해제 전이잖아요. 이때 해제 전에 제3자는 선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제3자는 법에서는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해제 이전에 법률관계를 맺었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예요. 법은. 그런데 우리 판례는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된 이후 실제로 말소 등기하기 전까지 요때는 해제를 물은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다시 말하면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판례가. 법은 제3자 보호에 있어서 제3자,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이전에 법률관계를 맺었던 제3자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추가해서 그 이후 해제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언제까지? 해제 이후 말소 등기 전까지 이해관계를 맺었던 제3자까지도 보호를 해줍니다. 단 이 사람은 선의에 한해서만 보호를 해준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해서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그럼 요 시점이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예요.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죠. 그런데 요 시점에 다시 병에게 소유권 이전이 돼요.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양립할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양립할 수 있다는 말은 양립한다라는 말은 두 개가 서로 서 있는 거예요. 양립하는 거. 네. 다시 말하면 양립은 병존한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존재한다. 하늘 아래 너 아니면 나야. 둘이 같이 살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양립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어디가 문제예요? 예, 악의가 빠져야죠. 왜냐하면 해제 이후에 제3자는 선의만 보호해준다 그랬잖아요. 해제 이전이라면 선의 악의를 얘기할 필요 없고 해제 이후에는 선의만 보호해준다. 틀렸죠? 선의 악의 이게 문제예요.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약정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그죠? 자, 151페이지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 중에 탑이죠. 탑 오브 문제. 자, 1번입니다. 계약 체결 후 갑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을은 이행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면 뭐죠? 이행 불능이잖아요. 이행 불능. 그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해야 돼요? 이행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죠. 불능이니까. 2번 을에게 이전 등기가 종료된 후에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말소 등기해야 복귀한다가 아니라 당연 복귀. 3번 갑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병은 후에 갑이 을에게 해제하더라도 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소급표로서 보호된다. 소급표로부터. 얘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 제3자. 맞죠? 4번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을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랬어요. 을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됐어요. 네? 지금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죠? 네.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을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제를 했을 때 을이 해제권자죠? 네. 갑이 채무를 불이행했는데 그러면 을이 해제권자잖아요. 네. 해제권자면 해제하고 원상회복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을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돼 버렸어요. 원상회복 돼요? 안 돼요? 원상회복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 때문에. 지가 해제권자지만 이때 해제권 행사하면 원상회복 해줘야 되는데 이 원상회복이 자기 과실로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 해제권자의 해제권은 소멸해버립니다. 이건 멸실시킨 경우고 변조시킨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조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제권 소멸하면? 해제 못하는 거예요. 해제 못하고 을은 갑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를 계속해야 되겠죠. 자, 5번 갑이 소의 제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고 을에게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청구한다면 을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참 또라이들 많죠. 아니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갑이. 근데 소송 제기 내용이 뭐냐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자, 근데 해제는 의사표시죠. 일방적인 의사표시고 일방적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해서 의사표시가 철회되는 건 아니지 소송만 취하된 거예요. 의사표시는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제 의사표시는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제된 거 안 된 거? 된 거예요. 소송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죠? 그런데 소송을 취하고 다시 이행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행위는 해제하겠다라고 해놓고 의사표시는 해놓고 다시 이행을 청구한다 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에 모순되는 거죠. 이건 해제된 거니까 이행을 청구하면 을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제됐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한 말을 지금 번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소송 취하했는데요. 그건 소송 취하지 의사표시 철회가 아니잖아요. 이미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소장의 복사본이 이미 송달되면,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소송 절차가 개시된 거예요, 이미. 의사표시 자체는 도달이 된 거고, 그 소송으로 도달됐다 그래서 송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러면 소장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그 복사본을, 부본을 복사해가지고 상대방 피고 측에 보내버려요. 그럼 피고가 받으면 이제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셔요. 소송을. 예? 배우자한테 한번 해보세요.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배우자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겁니다. 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 뿐이지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152페이지 1번.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무조건 도달 전에만 처리하는 거예요. 도달 후에는 임의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2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때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이걸 뭐라고 했죠?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3번. 해조로 인한 원상 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경우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된다. 맞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잃는다. 해지한 때. 그렇죠? 5번. 해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2번입니다. 틀린 것 1번. 합의 해제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합의로 하는 것이니까. 2번.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 해제는 합의를 끝내는 거예요. 여보, 우리 산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글쎄요, 한 20년 됐네요. 그래, 이제 우리 살 만큼 살았으니까 옆집하고 바꿀까? 그러시죠? 저도 옆집 남자 괜찮아요? 뭐죠? 합의 해제. 그럼 애는 누가 키워? 당신이 키워. 나눠서 키워. 다 정하는 거예요, 합의로. 아시겠죠? 합의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한번 해보셔요. 3번.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어때요? 약정 해제권은 말 그대로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하는 거잖아요. 채무 이행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니까. 약정 사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정 해제권은. 아까 약정 해제 어떤 거 얘기했었죠? 아까 약정 해제권. 계약금 24시간 이내에 반환받으면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걸면 그게 약정 해제권이에요. 그거하고 자기 채무 이행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그죠? 네. 4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해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겠죠? 5번. 매수인이 잔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걸 실권약관. 실권약관. 잔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게 실권약관이에요. 자동적으로 무효로 된다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지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행 자체로서 그 일자에 여기 나왔네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오토매틱 해제. 실권약관은 잔금에 대한 것과 중도금액에 대한 거 다르다 그랬죠? 잔금이라면 뭐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이 지문을 잔금을 중도금으로 바꿔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맞는 지문인 거예요. 중도금에 대해서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해제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했대요.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럼 이행 거절인 건데 근데 그게 적법하게 철회됐대요. 그럼 철회된 거죠? 그럼 이행 거절이 아니죠? 그럼 상대방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없죠. 최고 해야 되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최고해야 돼요. 최고. 아니 철회가 됐으니까 적법하게 철회됐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2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맞아요? 맞죠? 협력 의무는 강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빌미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합니다. 3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요? 매수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능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해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네? 위험부담 문제잖아요. 채익이나 수불,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때 면하고 안 면한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 줘야 된다. 그죠? 그건 해제할 수 없죠. 4번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이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유보는 무슨 뜻이에요? 뒤집으라 그랬죠? 약정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 보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법정 해제권 배제하는 약정이 없대요. 그럼 약정 해제권 가지고 있는 것은 법정 해제권 성립하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잖아요. 아까 약정 해제권 어떤 거 얘기했죠? 24시간 내에 계약금 돌려받으면서 해제하겠다. 계약금 돌려받으면서 해제하겠다. 그거하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하고는 별개다. 그 얘기예요. 5번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맞죠? 네. 155페이지 8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번 계약 체결 후 갑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했어요.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거니까 갑이 매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잘못으로 건물을 멸실시켰으면 을은 이행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자, 이건 뭐니까?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로 건물이 현저하게 훼손됐어요. 그러면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한 이유로 한 을의 해제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왜냐면 을의 과실이잖아요. 을의 과실. 매수인의 과실로 지금 건물이 훼손됐잖아요. 아까 멸실시켰거나 변조 또는 훼손시켰다 그러면 해제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3.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한다면 갑은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도 또라이죠? 지금 갑이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대요, 을이. 해제했으면 계약 권리 의무는 다 소멸한 거잖아요. 근데 을이 다시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이행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지가 해제해놓고 다시 이행하라 청구해요. 그러면 해제했으면 해제가 된 거니까 따라서 을이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갑은 거절할 수 있죠. 에이 또라이. 또라이 많죠. 민법에서도. 4번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을은 착오를 이유로 다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건 총칙에서 봤지요. 그래서 해제와 착오는 중첩적으로 경합된다 그랬습니다. 5번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 저당권자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게 됐는데 얘는 뭐죠? 선이에요. 모르는 제3자 그랬으니까 모르는 제3자 선이. 따라서 얘는 보호됩니다. 자, 9번입니다. 1번 약정 해제권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채무불이행, 즉 법정 해제권 행사할 때의 얘기고 약정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의 행사로서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2번
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계약 해제 이전에 양수한 자. 그 이 양수한 사람은 뭘 양수하냐면 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하는 사람이에요. 계약 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보호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등기했거나 대항권 갖췄거나 또는 가압류 가등기권자. 3번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그쵸? 4번 이행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일 때 해제권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행관계에 있는 자가 동시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행 거절이니까. 5번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해제자가 해제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그래요? 원상회복일 때에는 매매대금 반환할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근데 해제 원인이 일부를 제공했다면 그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틀렸죠?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언제 한다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원상회복에서는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언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자, 10번입니다. 548조 1항 단서의 해제는 제3자의 고려를 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서 보호받는 자를 모두 골라라. 기억.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 목적물인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격려한 사람. 보호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매매 대상은 뭐예요? 토지잖아요, 토지. 그죠? 토지상의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얘는 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니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야. 대장에 등재된 자. 대장은 아니라 그랬죠? 등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다. 대장 등재는. 디귿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 양도의 대항력권을 갖췄다. 채권 양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리을 토지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자 매수인이 채권자가 토지에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한 채권자예요. 토지에. 부동산에 가압류 가등기한 사람 보호됩니다. 미음 주택을 분양받아 등기를 마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의 해제 이전에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권을 갖췄다면 보호되지요. 11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해지. 의사표시는 다 명시, 묵시 전부 가능합니다. 2번.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이건 모든 의사표시가 다 똑같고. 3번.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임대인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임차인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죠? 다만 임대인이 하면 몇 월?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후에 해제 효과가 발생하죠. 4번 당사자 일방이 수인일 때 그중 1인에 대해서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역시 불가분성을 얘기하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해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합의 해지. 합의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계약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갑니다. 강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매매. 자, 매매의 성립인데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해 주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서 이 급부가 재산권 이전이라면 급부가 뭐라 그랬죠? 급부? 주는 거, 줄급, 줄부, 주는 걸 급부라고 해요. 그러면 받은 상대방이 해주는 거, 그건 뭐라고 표현해요? 반대급부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반대급부가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돈이에요. 재산권 이전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돈으로 준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매매라고 하고, 반대급부가 금전 아닌 재산권이다 그러면 교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 이전, 즉 급부를, 재산권 이전을 급부로 하는 전형계약은 세 가지, 증여, 매매, 교환인데 공통점은 재산권의 이전이라는 점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반대급부 여하에 따라서 증여, 매매, 교환으로 구별이 된다. 당연히 매매는 유상이고 쌍무계약, 낙성, 분료식의 계약.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그죠?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모든 유상은 쌍무다 그러면 X,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O. 자, 매매 예약입니다. 예약은 미리 하는 계약이죠. 미리 하는 계약을 예약이라고 해요. 이건 채권 계약입니다. 자, 예약에 기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뭐라 그러죠?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죠. 이러한 예약에 완결 지을 수 있는 권리, 완결권이 양쪽에게 있으면 쌍방예약, 한쪽에게 있으면 일방예약인데, 우리 민법상의 예약은 뭘로 추정한다?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자가 일방적으로 완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본계약이 성립되고, 본계약이 체결되면 이때부터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서 가등기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 예약은 쌍방 예약, 일방 예약이 있지만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일방 예약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일방이란 단어 때문에 마치 이것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으로서 의사표시 몇 개? 2개. 근데 실제로 우리 이 민법상의 예약제도, 매매 예약제도는 실제로 민법상에는 없어요. 실제 활용되는 사례가. 근데 이제 주식이나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선물 거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선물 거래? 선물 거래. 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일종의 민법의 예약제도예요. 그래서 콜옵션 붙이고 풋옵션 붙이고 하잖아요. 선물 거래. 이만한 밭이 있는데 이만한 밭에서 예를 들어서 쌀이 30kg가 나온다. 그러면 농사 짓기 전에 미리서 이걸 사두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사두면 내년에 이제 쌀 수확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래 사는 거예요, 미리. 그럼 이 상태에서 먼저 지금 쌀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미리 샀으니까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옵션, 선물에서 여기다 옵션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거예요. 저도 주식은 안 해봐서 몰라요, 주식은. 근데 이제 예약제도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약제도가요, 실제로 민법에서 활용되는 사례는 이런 게 아니라 채권 담보 역할로 활용이 된다. 채권 담보 역할로.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가 담보를 받아야 되는데 담보를 이렇게 예약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예약하는 거예요. 선물 거래처럼. 예를 들어 아파트 5억짜리 있는데 2억 원을 빌렸다 그러면 그 2억 원을 빌려준 거를 어떻게 해요? 예약, 매매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생기면 사는 거예요. 본등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 형사에서. 이해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 담보 형태로 활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9페이지 3번입니다.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예약 완결하면, 완결권을 행사하면 이거 형성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매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2번,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내용 변경은 안 되겠죠, 당연히. 3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가등기 됐을 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누구예요?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잖아요. 그걸로 이해하시면 양도인이 되겠죠.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요? 이행 불능이 됐으면 완결권 행사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불능이니까. 5번 예약 완결권은 저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엔 제척기간이 붙는 겁니다.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붙고, 그러면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척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완결권의 행사기간이에요.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에요. 따라서 기간 지나면 소멸하는 겁니다. 인도받든 안 받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보시면 지금 이제 매도인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을이 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죠. 이때 계약금은 금전만 됩니까?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합니까?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유가물로서 어떤 게 기억나요? 틀리. 그걸 계약금으로 줘도 되죠. 다만 일방적으로 준다고 해서 갑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갑과 을이 합의로 틀리를 받기로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야 이거 계약금 돼 하니까 틀리 탁 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니까. 계약금 계약은 말 그대로 요물 계약이고요.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라 하면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에요. 그럼 주된 계약과 종된 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종된 계약도 같이 무효 취소되는 거예요. 주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종된 계약도 당연히 해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요물 계약의 개념이에요. 예컨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계약금 계약이 되려면 1,000만 원을 다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오늘 500만 원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나머지 500만 원 드릴게요. 오늘 계약서 씁시다. 해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약정한 거예요. 근데 계약금 실제 간 건 얼마? 500만 원밖에 안 갔어요. 이건 계약금 계약이 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계약금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계약금을 왜 거느냐 그랬을 때는 일단 당사자 간의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있었잖아요.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쓰지 않고도 급할 경우 예컨대 전세 물건이 아주 없어요. 전세 물건이 나왔다면 바로바로 나가요. 그럼 미리서 부동산에 걸어놔요. 얘기를 해놓고 언제든 물건 나오면 나한테 연락 주셔. 물건 나왔습니다라고 연락하니까 바로 그냥 계약금 싸버리는 거예요. 계약서도 안 쓰고. 그런 경우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 자체가 뭐가 된다? 증거금이 된다. 매매 계약의 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 계약금은 계약의 증표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계약금 주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상대방 가지라고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금 반환해야 돼요.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금 주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잔금까지 다 준 다음에 돌려받으면 번거로우니까 잔금에서 공제하는 게 관행이죠. 예.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틀리로 줬다. 그리고 매매대금 1억 원이다 그러면 매매대금 1억 원 다 주었을 때 틀리는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반환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유가물로서 계약금을 걸게 되면 주었다가 돌려받는 게 번거로워지니까 계약금을 그냥 금전으로 해버리는 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이란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따블 주고 그래서 배포 있게 해제한다. 배액 상환하거나 포기하면서 배포 있게 해제하는 것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지금 각각 을 사이에 5월 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줬어요. 계약금 1,000만 원을.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중도금 5천 주기로 하고 잔금은 5월 30일 날 주기로 했어요. 4천만 원. 매매대금 총 얼마? 매매대금 총 얼마? 1억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지금 1억 원하고 바꾸는데 계약금 1,000만 원 걸었죠?
그럼 잔금은 원래 5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잔금 5천 들어가면 1억 1천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천만 원 계약금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대금이 1억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잔금 원래 5천에서 1천만 원 준 것까지 빼가지고 4천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은 틀리죠? 그리고 잔금은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천 주면 틀리 다시 돌려받는 것이고. 근데 그러는 그냥 계약금을 돈으로 줘버리면 잔금에서 1천만 원 공제하면 되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은 반환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반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얘는 이행의 착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 지급하는 거는 이행의 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상환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라고 표현해야지 상대방이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얘 매도인 측에서는 5월 30일 날 등기 이전해 주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갑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이행 시작하는 건 언제예요? 5월 30일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갔죠? 그럼 5월 20일 기준으로 봐요. 5월 20일 기준으로 의뢰 입장에서는 상대방 갑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상대방 갑이 의뢰 시각에서 상대방 갑이 이행에 착수하는 시점은 요 날이잖아요. 그 전이죠. 5월 20일이면. 그럼 얘는 지금 자기가 6천 줬는데 계약금만 포기하고 중도금 5천 주세요. 내가 계약 해지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갑이라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상태니까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제가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기는 이미 이행에 착수가 됐잖아요.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자기든 상대방이든 누구든 이행에 착수를 하면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라고 표현해야지 상대방이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다. 전달이 됐어요? 다음에 이행의 착수 그랬어요. 이행의 착수. 이행 착수라는 건 말 그대로 이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의 의무는 뭐겠어요?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죠. 그럼 매수인의 최초 이행 착수, 이건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최초 이행 착수는 중도금 지급하는 게 이행 착수가 되는 것이고 매도인의 최초 이행 착수는 언제가 돼요? 등기 이전해 주는 게 또는 인도, 비워주는 게, 집 비워 이사 가는 게 이행의 착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결국 이행이라는 말은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거라고요? 각자의 의무가 생략된 거예요. 의무를 이행한다 그러잖아요. 권리는 행사한다고 표현하고 의무는 이행한다고 표현하죠. 그럼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잔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건 이행 착수 이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잔금은 매도인이 달라고 그랬어요? 매수인이 달라고 하겠어요? 매도인 측에서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의 권리 행사이지 이 사람의 의무 이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행의 착수라는 개념은 의무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권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셔요? 우리 민법에서 이 그 당사자 간에 양쪽이 의무가 있는 계약을 뭐라 그러죠?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무계약. 예?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쪽도 의무가 있고 이쪽도 의무가 있어서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쌍무계약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쌍권계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왜 안 쓰냐면 스위스는 채무법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근데 뭐라 그래요? 채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내용은 의무 중심으로 다 구성을 해놨어요. 법을. 우리는 채권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채무법이라고 해야지, 우리도. 법의 내용은 의무 위주로 다 구성을 해놓고
제목은 또 채권법이라고 쓰니까 이게 베껴 쓴 게 어디 가도 티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자생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다 남의 거 베낀 거 아니에요. 그죠? 베끼면 이렇게 티가 난다고요, 티가. 그게 얼마나 웃겨요. 내용은 의무 위주로 다 해놓고 모든 내용이 다 의무 위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무 이행의 착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제목은 떡하니 채권법,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수준 낮은 국가는 권리 중심으로 쓰고 조금 좀 올라간 국가는 의무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다고 뭐 G7에 들어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선진국인지 아닌지. 근데 물가는 진짜 선진국이에요. 그죠? 네. 물가는 더럽게 비싸요. 김밥 주문은 배달시켰는데 16,000원 달래요. 2줄 주문했는데. 오늘 뉴스에 났더만요. 근데 어제 제가 그렇게 사 먹었습니다. 배달했는데 16,000원. 2줄. 참. 그래도 인천은 싸요. 3,000원이면 사잖아요. 김밥 한 줄 3,500원. 등산 갈 때 김밥을 사가고 갔잖아요. 서울에서 사면 5,000원이에요. 한 줄에 5,000원. 그래서 김밥 싸갈 때도 인천에서 갖고 가야 돼. 자, 하여튼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잔금 청구 소송한다는 것은 이행의 문제가 아니다. 이행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이것도 이행착수 이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너희들이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니? 투기하는지. 국가가 부여한 것이지 당사자 간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건 이행착수의 문제가 아니다. 참고로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데 5월 15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행기 전에 5월 10일 날 이행기가 15일이잖아요. 중도금 지급일이. 근데 5월 10일 날 중도금을 줘도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네. 이행기 전에 이행착수도 허용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또 하나 참고로 해약금 해제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565조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해약권 포기를 약정하면 해약금 해제는 못한다. 그것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배액 상환해야 되는데 준 사람 포기하면 간단해. 그건 의사표시만 하면 되겠죠. 나 해제할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 측에서 해제를 하려면 반드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 되는데 얘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공탁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죠. 이렇게 해약금 해제는 아주 깔끔하게 배포 있게 해제하면 됩니다. 배액 상환하거나 포기하면서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원상회복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해 원상회복이라는 말은 얘가 준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해제한 거 되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상회복 안 됩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으면 1,000만 원 받고 얘는 포기하면 얘가 1,000만 원 이익이 생기죠? 또 얘가 2,000만 원 돌려주면 계약은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얘한테는 1,00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약금 해제는 각각의 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너 그래도 채무 이행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 해달라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까 원상회복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준 거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가 너무 크니까 네가 1,000만 원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1,000만 원 얻은 이익이 있지만 난 손해가 더 커 하면서 별도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약금 해제는 깔끔하게 보일게. 받은 사람 포기. 받은 사람 더블, 준 사람 포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와가지고 찌질하게 저기요 500만 원 돌려주시면 안 돼요? 1,000만 원 말고 내가 계약금 1,000만 원 드렸으니까 500만 돌려주세요. 우리 500씩 나눕시다. 라고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별도로 원상회복 청구하거나 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위약금인데요. 이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어야 돼요. 자, 매도인이 위약 시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 그랬어요. 자, 위약은 위장약을 얘기하나요?
위약은 계약 위반 시를 얘기하는 거죠. 계약 위반 시. 아까 우리 해약금 해제는 어떤 거였죠? 해약금 해제는 위약이라는 전제가 없었죠. 해약금은 그냥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시기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요거는 채무 불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약이라는 말 자체가 계약을 위반했다, 즉 채무 불이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약금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말 그대로 손해배상금이 언제 생길지 계약 당시에는 몰라요. 계약 당시에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해가 얼마 생기는 거는 계약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냥 정하자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입증할 필요 없이, 원래 손해가 생기면 손해 입증해서 청구해야 되는데, 입증할 필요 없이 당연히 그냥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확정시키는 거예요. 계약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손해도 무조건 1,000인 거예요. 왜?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법이고. 그럼 위약벌은 말 그대로 벌금이에요. 자기들끼리,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 약속을 좀 더 성실히 하라는 의미에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으로 쓰인다.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따라서 이거는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만 얘는 별도의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손해배상 청구 별도로 안 되는 이유가 손해 입증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이 미리 정했잖아요. 뭐를? 손해배상금을. 근데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벌금이라고 그랬죠? 자기들끼리 벌칙으로 주는 거니까 이건 손해는 손해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세단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위약금에 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이 정리하면 이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이라면 계약금은 뭐가 되고요? 해약금이 되고, 후라면 위약금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특약이 있을 때 한해서 위약금이 되고, 위약금은 다시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는데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이 되면 위약금은 예정으로 추정을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해약금 해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배포 있게, 배액상한 포기, 깔끔하게. 원상회복 안 돼, 손해배상 청구 안 돼요, 감액도 안 돼요. 깔끔하게 배포 있게. 아시겠죠? 예. 자, 잠시 쉬었다가 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